안녕하세요. 자동차탄다. 오늘 7월 3일. 아, 반이 끝나고 2023년도, 2024년을 향해 달려갑니다. 와, 7월 달이야. 대단하네. 아, 지금은 6시 29분이고, 오늘 뭐 무진장 덥다고 하더라고요. 온도 한번 볼까요? 더운데 온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22도. 이 습도가 높아가지고, 어마어마, 이 습도. 자, 요즘에 저의 화두는 에너지 쪽에 에너지. 이 항아리 많지. 석유에 대한 잘하면서 석유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일단 사자들이 많아. 사자 에너지 관련된 내용. 무슨 내용이냐면 주로 들리는 게 이건 내 개인적인 경험이지. 경험 때문에 그런 거지. 경험에서 오는 어떤 신뢰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누구를 소개받아서 알게 됐는데, 회사를 가게 됐어. 회사를 가게 됐는데, 이 회사는 거의 사장이 혼자더라고. 결론은 그거야. 자기가 어떤 연비를 개선할 수 있는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연비를 개선할 수 있는 대단한 기술. 뭐 엄청난 거지. 휘발유나 경유에 자신이 개발한 어떤 기술이 구현이 되면, 실천이 되면, 어마어마한 뭐 비용 절감이 생긴다는 거지. 그 당시에도 경유값이 600원, 700원 할 때였어요. 그 당시도. 700원, 800원 할 때. 그런데도 그 자신의 기술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주목받고 나도 이야 라는 소리 들었어요. 지금도 아마. 근데 결론은 그거야. 그게 개선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내용들의 기술이 그 자신이 홍보하는 것만큼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거지. 대단히 실망을 하고 왔어요. 갔더니 막 뭐 굉장한 서적들은 막 쌓여 있고, 직원은 혼자야. 자기 혼자고. 그럼 그분에 관련된 어떤 뭐 무슨 알갱이를 첨가제에 넣어가지고 그걸 뭐 하라 그러는데, 그 이후에 그런 내용의 기술들이 활성화됐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 대단히 좀 얘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과 굉장히 같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데도 생각은 서로 완전히 다른 데가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에너지 관련된 내용은 그만큼 뭐, 그리고 뭐 개성 쪽에 석유가 시추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의 어떤 레퍼런스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었고, 통일이 되면 그쪽에 뭐 어마어마한 시추를 하게 하게, 이런 얘기들이, 그것도 어느 정도 뭐 전문가 얘기가 아니라 막 떠도는 얘기 있잖아. 떠도는 얘기. 그리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런 품이라든가 그런 게 좀 고려해 볼 만한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사짜 에너지. 그러던 차에 크리스 밀러라는 사람이 칩워라는 이제 책을 국내에 내놓게 됐어요. 이제 번역가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8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 꽤 두꺼워. 다니엘 예긴의 그 황금의 샘에 버금가는 어떤 내용인 것 같으니까, 다니엘 예긴이 어떤 흐름을 보면 에너지에 관련된 황금의 샘을 거쳐서 이렇게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출렁거리는데, 취버라는 부분까지 이제 제가 접하게 됐어요. 취버는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스 밀러라는 미국인이 쓴 건데, 이 책을 왜 읽게 됐냐면은, 작년 2022년이고 재작년 2021년에 중국이 지출한 그 수입품 중에 석유 이상의 소비를 했던 품목이 있다는 거야. 석유가 거의 빨대 꽂듯이, 전 세계에 빨대 꽂듯이 어마어마한 소비를 하는 게 중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석유가 아니에요. 석유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화학 제품들은 어떤 내용인가? 석유화학 제품들은 우리 이런 탄소를 발생시키잖아. 그래서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답을 그냥 바로 주시더라고. 반도체 제품이 석유화학 제품보다, 석유를 수입한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했대요. 2021년에 중국과 같은 경우. 깜짝 놀랐지.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어. 거기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46년도에 어떤 사람이 진공과를 대체할 어떤 트랜지스터를 개발을 하고, 거기에 창업을 한 8명, 9명의 직원을 둔 어떤 사람이, 그런 반도체에 관련된 내용의 소자 개발과 연산 관련된 내용의 시스템을 개발하는으로 인해서 노벨상까지 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경영에는 상당히, 그럼으로 인해서 8명이 단체로 나가서 페어차일드를 만들고, 페어차일드에서 일부가 또 나와서 인텔이라는 고직적 회로에 대한 회사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인텔이라는 회사가 나오고, 모리스 창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만과 중국, 일본에 큰 영향을 끼친 모리스 창이라든가, 그죠? 일본의 도시바, 한국의 삼성,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지난 2003년도에부터 이제 출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디에? 대만이라는 곳에. 그때만 해도 난 대만이 70년대에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80년대에 내가 바라본 대만은 잘 사는 나라였어. 그러니까 가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타이완은 굉장히 부국이었어. 잘 살고 알짜의 회사, 아시아에서. 그런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이지, 대만.
어쩌고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의 동북아시아에서 보루로서 대만과 한국과 그 다음에 일본이 있었잖아요. 대만을 출장을 간다는 거야. 대만 출장을 갔는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지도 몰랐어. 그냥 다만 일본과 아주 협업이 잘 되고 뭐 그런 정도의 생각만 했어요. 가만히 있다가 막 돈이 많고 그래서 중국에서 너무 국부가 타이완 쪽에 많이 넘어가서 그런가 뭐 그런 생각을 했죠. 지금의 얘기하는 TSMC나 이런 거는 전혀 몰랐던 거지. 근데 결론적으로 대만에 이제 실망을 가졌어. 거기 가면은 정말 그 2000년 초반에 출장을 갔을 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 그 SOC 쪽의 투자가 굉장히 형편없어요. 일단 국가를 바라봤을 때 외국인이 도로라든가 항만 뭐 이런 건물 이런 거에 좀 많이 관심을 갖잖아. 그 내부는 잘 모르니까. 근데 첫 번째 지금까지도 그 대만에 대한 이미지는 그 후레한 그 SOC 산업으로 인해서 협소한 도로, 철도망, 뭐 지하철 등 건물의 노후화 이런 거 이미지만 있을 뿐이었어요. 이유는 나중에 그렇지만 통일 이후에 자신들이 이제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장제스가 투자를 하고 싶지 않았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자신의 고향인 그 중국, 살아내야 될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의 어떤 희망과 그런 부분 때문이었는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열악했어요. 첫 이미지가 완전히 막 2000년대인데 70년대 막 후레한 도로였고 그랬어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한테 발주를 준 거야. 발주. 우리는 막 대한민국 청년들 대만 가면 덥고 막 동남아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 있었고 과거에 내가 배웠던 대만에 대한 이미지는 가게 되면 확 깨게 돼요. 왜냐면 너무 덥고 시설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 알 수 없는 그런 이런 대단한 어디서 뿜어져 나오는지 모르는 용기 같은 게 있잖아. 자부심 같은 거 이상하게. 또 갔는데 지금 생각해도 거기가 발주자고 우리가 이제 생산자가 되는 거야. 발주자. 기존에 일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2000년 초에 사스 때문에 전부 물러났어. 일본 사람들.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 정도였대. 한국 사람. 우리가 남아서 한번 해볼게. 만약에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였으면 아주 역대급이었겠지만 다행히도 그 사스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곧 사멸됐어. 우리 끝까지 남았고 대한민국 사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안정적인 공급에 대해서 대만의 어떤 최고 책임자들이 인상 깊어했던 거지. 야, 한국이 이런 어떤 안정감이 있네. 그리고 위험한 상태에서도 일본 쪽 애들은 전부 물러났는데 말이야. 이거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대체할 만한 거는 한국 애들로 좀 한번 발주를 줘보자 했던 거야. 그런 어떤 LCD 제조 관련된, 특히나 LCD 제조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올라탔어요. 일본 쪽 애들을 밀어내고 서서히. 그러던 시점이었어. 2000년 초반에. 대만은 지금 내가 가보니까 우리 LCD 제조업체는 삼성, 그죠? 삼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어딥니까, 하이디스라는 곳이 있었고, LG는 저기랑 하이닉스의 LCD 생산부가 통합 조정이 돼가지고 넘어갔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칩5에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보다는 대만과 일본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페어차일드에 있는 그 관리부에 있는 직원들이 유심히 지켜봤던 거는 홍콩이라는 나라였어요. 홍콩이 미국에 있는 제조 그 원가보다 10분의 1의 그 인건비였고, 번째로는 노동조합이 없었어. 노동조합이 굉장히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막 격렬하지가 않았어. 우연찮게 홍콩이라는 곳이 주목이 되고, 홍콩 이외에 말레이시아와 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제품에 대한 생산기지들이 동북아시아로, 동남아시아로 옮기게 됐어요. 그러던 차에 우리나라도 이제 막바지에 올라서게 됐고, 삼성이라는 회사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2000년 초반부터 한 10여 년간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지. 대만은 그 초창기 때 차를 렌트할 정도로, 렌트 이런 거 되게 막 없을 텐데, 대만하고 한국하고 렌트 국제 면허 협약이 이루어진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게 대만이 한 곳이었어. 그걸 알아내갖고 내가 회사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차를 빌려갖고 막 자유롭게 다녔어. 타이페이 가고, 막 신주에서 타오이엔 지나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요. 대만은 지금 보니까 그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우리나라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기술들이 있던 거는, 이제 그때는 내가 장비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나가고 나서 이런 물류 쪽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요. 높은 기술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뭐 케이스텍이나 이런 회사들이 물류 쪽 관련된 걸 턴키로 받기도 했어요. 뭐 로딩이나 업로딩 쪽, 그리고 중간에 흐르는 어떤 물류들에 대한 에어글라스라든가 이런 글라스들에 대한 흐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맡고 있었던 거는 인스펙션 설비, 그 글라스 관련된 중간중간에 인스펙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국산화를 했죠. 물론 국내에 있는 곳에서 L사나 S사에서 경험했던 어떤 노하우들이, 국내에서는 당연히 국내 기업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죠. 뭐 급작스럽게 일본을 치고 한국이 아무 기술도 없이 들어갔던 건 아니고 차였는데, 아무튼 대만은 그런 느낌이었어. 우리하고 아주 기회를 많이 줬지, 초창기 때.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을 거기서 비즈니스 경험을 하고 그들이 봐온 것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2005, 6년경 되면은 그 1인당 GDP도 우리나라에 역전을 당해요. 그 사람들은 되게 분해했어. 야, 얘네 젊은이들은 대만 애들한테 그런 얘기. 우리 요즘 노인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 야, 옛날에 대한민국은 정말 깨지도 못할 나라였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깨지고 다니냐? 이런 소리를 했더래, 대만 젊은이들한테. 그만큼 2000년 초중반은 대만에게는 약간 씁쓸한, 대한민국에는 우길승천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미국에서 김대중, 그죠? 노무현, 그죠? 이때였어. 이명박, 박근혜, 이제 쭉쭉쭉쭉 넘어가지만, 치보를 보면, 이런 일련의 페어차일드라든가, 인텔이라든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어떤 자신의 역량을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조에 관련된 역량들을 찾아가는 과정에 동북아에 있는 몇몇 나라들만이 이상하리 많지 현재는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몇몇 나라라는 것도 정말 일본, 한국, 대만, 일본 이 정도잖아요. 이 와중에 변수가 뭐냐, 변수가 이런 치보가 가지고 있는 생활상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생활에 끼치는 중국과의 전쟁에서 거기 치보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전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소련과의 그 경쟁, 처음에는 소련 사람, 미국에서 소련의 유학생들이 그런 그 냉전 체계에서도 말이죠, 소련의 어떤 유학생들이 미국에 오는 거를, 산업 스파이로 오는 걸 알면서도 우호적으로 개방을 했대. 우호적으로.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은 아무튼 그런 뜬모를 개방이 있었어요. 소련이라는 나라의 말이죠, 소련이라 할지 러시아라고, 소련이라는 나라의 학생들한테 자국의 그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을 허용을 했어요. 심지어 그 칩을 가지고 러시아에 넘어가기도 했고. 근데 그 소련은 그런 한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런 내용들이 국가에서 주도를 하더라도 이런 그 민간 기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 개발과 그 넓은 협력자, 조력자들이 없으면은 이거는 이룰 수 없는 구조의 산업이었다는 거지. 반도체가 그래, 반도체. 근데 지금에 와서 중국은 거기에 그때와는 다르게 상당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견제를 하잖아요. 인원뿐만이 아니라 장비들, 소재들, 그죠? 그리고 연합해서 약간은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칩 자체도 자국에서 만들라는 반도체 제조법을, 트러스법을 만들어요. 여기서 만들면 우리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공제해 줄게, 뭐 이런 내용이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이지.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 구매 가격이 석유보다 더 높다라는 내용을 듣고 말이죠.
충격을 받아요. 충격. 그 연장선의 말단에 우리나라도 걸쳐 있는 거 아니야. 그 소규모에 대한 아주 소규모 생산국 중에 메모리 반도체는 그건 40%가 넘잖아요. 두 개 회사, SK와 삼성이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SK와 삼성이 갖고 있는 석유의 시추와 관련해서도 비교했다고 하더라도 반도체에 관련된 아주 희귀한 현재 상황은 석유를 능가하는 어떤 독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유가 아니, 반도체가 왜냐 설계하는 나라 딱 몇 군데, 제조할 수 있는 나라 딱 몇 군데야. 만약 지난 10수년 전에 대만에서 진도 7점 몇 되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10년이 안 됐지. 그때 한 4일 정도 대만의 반도체 생산이 스톱된 적이 있어요.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들어가는 공급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까 봐 엄청 많이 결국은 재빠르게 공급을 했는데, 중국에서 양안에서 날라오는 미사일 하나가 한 발이 돼도 TSMC 공장 하나에 빡 맞으면 끝장이야. 그만큼 굉장히 민감한 상황. 뭐 해갖고 대충 뚝딱딱 해갖고 이렇게 뭐 공장에 보수하고 이게 아니야. 이물질에 대한 민감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집적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가 상상 이상의 공간에서 만들어져야 돼. 상상 이상의 먼지 하나 없는 진짜 입방미터에 막 10클래스 2클래스만 진동도 없어야 되는 곳이어야 돼. ASML 네덜란드인가요? 테러 선폭을 만들어지는 그런 장비사도 딱 한 군데. 이러니 석유보다도 더 아주 희귀한, 석유 생산보다도 더 희귀한 어떤 것을 만드는 제조국가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한국이라는. 거기에 중국은 눈치를 채고 자기도 거기에 어떻게든지 한번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 지금도 중국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얘기로는 뭐 그냥 쓰는 반도체는 직접 만든다고 하더라고, 자기네들. 이런저런 뭐 그냥 중간급의 퀄리티라든가 퍼포먼스를 내는 반도체는 직접 자신들이 만들어낸대요. 하지만 고퀄리티의 그 높은 집적 회로 폭을 구가하는 반도체 회사들은, 제품들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아이폰이라든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높은 수준의, 왜냐면 그거는 굉장히 미니멀하게 들어가잖아요. 미니멀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거기에 상응하는 작은 소포들이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기능들도 거기에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런 기술의 반도체는 아직 생산을 못하는, 그걸 막기 위해서 중국이 야요국, 아직까지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막대한, 석유보다도 막대한 그런 돈을 가지고 수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놀랍지 않나? 놀랍지 않나? 석유 수입보다 반도체를 더 수입한다.
일련의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많이 관여가 돼 있고, 관련된 내용의 생산시설들은 어떤 지역에는 몇 백조 이상의 투자를 하고, 그 일대는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수십 퍼센트 이상의 높은 의존도가 있는 게 사실인데, 산업을 다각화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잘하는 거에 집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그냥 아주 그냥 지금 여러 의미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밑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들한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도체에 대한 공급을 끊어버리면 그들도 민망하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계속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술을 빼가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별의별 일. 1950년, 60년대 그 실리콘이의 기술자, 당시 최신의 기술인데, 지금은 그 웨이퍼 하나에 수억 개에 대한 트랜지스터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연산작용을 할 수 있는 그 트랜지스터가. 근데 그 당시에는 거기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아요? 그 당시에는 초창기 때 처음 나온 거 4개부터 시작했대요. 트랜지스터 스위치가 4개가 지금 수억 개가 된 거야. 그 같은 그 면적에. (2001년도에) 삼성 카드샵이라는 데 납품을 갔던 기억이 나요. 2001년에 처음에 했던 일이, 회사에서 나오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최종 그 S사나 H사,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반도체 웨이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웨이퍼에 있는 그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카드가 있었어요. 그걸 프로브 카드라고 그랬어요. 그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회사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갖는 그 엔드 유저인 S사의 직원들의 그 어떤 그 기는 어마어마했어. 그리고 아주 엄청난 매출을 올린 걸로 해서 직원들한테도 많은 보상이 이루어졌나 보고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게 자본주의 사회이고, 또 좋고 나쁘다는 것을 떠나서 단군 이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스탠스가 명확한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잘해야 되는 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주위에 친인척도 현대다, 삼성이다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높은 수준의 이제 그 생활 수준을 갖는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들이 잘 부과하고, 또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바를 생각을 해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끝없는
미래의 발전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섬주섬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7월 3일 조선산사였습니다.